충격적, 무자비한 소녀. 남자친구를 끊임없는 친밀감으로 몰아넣고 그를 산 정상까지 업고 가게 만들어 결국 쓰러져 사망하게 함. 악취가 나는 부패한 시신이 외딴 산기슭에서 지역 주민들에 의해 뜻밖의 발견되었다. 조사 후 그를 둘러싼 이야기와 복잡한 관계를 가진 한 아름다운 여성의 존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잔혹한 살인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매혹적인 여성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일까? 궁금하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다음 미스터리 사건 알림을 받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그해 7월 8일 산기슭에서 장작을 모으던 지역 주민인 응우찌 지양은 심하게 부패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응우찌 지양은 극도의 충격을 받았으며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인적 없는 산속에서 크게 소리쳤다.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쓴 지양은 신속히 주거 지역으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 한응용 강성 푸엉 진국경 즉시 수사팀을 파견했다. 법의학자들도 곧바로 푸엉진 관할 내 산기슭 사건 현장에 도착해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25에서 27세, 키 1, 76m이며 사망 시점은 약 14에서 15일 전인 6월 23일 또는 24일경으로 추정되었다. 시신은 엎드린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전신의 뼈가 심하게 부러져 있었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사망한 지 여러 날이 지나면서 고온에 노출되고 곤충이 들끓어 부패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발견 당시 시신에서는 강한 악취가 풍겼으며 수많은 파리가 몰려들어 섬뜩한 광경을 연출했다. 피해자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말라붙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 윤곽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부검을 마친 후 경찰은 사망 원인이 쥐약 중독이라고 판단했다. 현장에서는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를 식별할 만한 물건이나 서류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의 위치와 부상의 정도를 분석한 경찰은 피해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충격으로 다발성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수사팀은 피해자가 산을 올라가 쥐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고통 속에서 미끄러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으로 피해자가 독살당한 후 산에서 던져졌을 수도 있었다. 두 가지 가설이 제기된 후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자살보다는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었다. 만약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면 굳이 산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인근 주민들 중 아무도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신체적 특징을 수집해 정보를 공개했다. 피해자는 출생 표시, 흉터, 뚜렷한 신체적 특징이 없었으므로 수사관들은 그의 옷차림, 키, 머리 색깔, 추정 연령만을 기재할 수 있었다. 정보가 언론에 공개된 지 이틀 후 한 남성이 푸엉진구 경찰서를 찾아와 시신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이름은 떵푸쿠이로 지역 주민이었으며 며칠 동안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그의 아들 떡라이 응이어는 25세로 군의 한 회사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직장 근처의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으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마다 본가를 방문했다. 일이 바쁘거나 동료들과 어울릴 때는 연락이 뜸하기도 했다. 그날 뉴스 기사를 읽던 중 쿠이는 피해자의 묘사가 자신의 아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결국 아들의 절친한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자 동료는 떡라이 응이어가 한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그가 고향에 갔다고 생각했고 부모는 그가 바빠서 연락하지 않는다고 여겨 아무도 그가 2주 동안 실종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수사팀은 이후 DNA 분석을 진행했고 결국 피해자가 떵푸쿠이의 아들인 떡라이 응이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다이비의 짝이라는 동료를 통해
짝이 마지막으로 응이어를 본 날짜가 6월 23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월 23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날까지 15일이 경과했으며 이는 법의학자들이 추정한 사망 시점과 일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응이어가 6월 23일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덩푸 쿠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으며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미혼이었으며 최근 연인과 이별한 상태였다. 이별 후 응이어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을 정도로 힘들어했고 종종 혼자 술을 마시곤 했다. 덩푸 쿠이는 경찰에게 아들이 상당히 예민하고 감정적인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연인에게 버림받은 후 다리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다행히 구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쿠이는 아들의 최근 감정적 고통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 쿠이의 말을 들은 경찰도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응이어의 절친한 친구 다이비의 작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응이어가 그런 선택을 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6월 23일 점심을 함께할 당시 응이어는 매우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짝이 이유를 묻자 응이어는 때가 되면 말해주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날 오후 응이어는 한 통의 전화를 받은 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떠나기 전 그는 짝에게 500위안을 빌리며 다음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응이어의 태도는 매우 들떠 있었으며 짝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응이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짝은 그 전화가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것이며 그녀가 응이어에게 어디론가 가자고 초대한 것 같다고 들었다. 그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인물인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통화가 끝나자마자 응이어는 급히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다이비의 짝의 진술을 기록한 후 응이어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여 6월 23일 오후 12시 45분경 실제로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일회용 심카드로 걸려왔으며 경찰은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이 번호는 이전까지 한 번도 떡라이 응이어와 연락한 적이 없는 번호였기에 경찰은 더욱 의심을 품었다. 수사팀은 즉시 응이어의 월세방을 수색했으나 유서나 의심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단서를 종합한 결과 경찰은 떡라이 응이어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의 주변 인간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최근 그가 탄네 마이라는 여성과 이별한 사실을 알아냈다. 탄네 마이는 푸엉진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인물로 복잡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응이어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마이는 여러 남성과 관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잦은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마이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관계가 끝났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탄네 마이의 집을 방문해 그녀를 신문했다. 탄네 마이는 자신이 응이어의 전 여자친구임을 인정했다. 연애 중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헤어진 후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갔으며 현재는 새로운 연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이별 후 응이어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진술했다. 6월 23일 마이는 새로운 연인인 김반 응호엔과 함께 길림성 창춘시로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범행 동기도 범행 기회도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김반 응우엔의 거처를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며 그는 마이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탄네 마이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녀는 과거 응이어와 교제하던 시절 전 티에우 마오라는 여성이 응이어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응이어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고 이를 거절했다. 같은 시기 전 티에우 마오를 짝사랑하던 또 다른 남성 증자 다이도 있었다. 증자 다 이는 응이어가 마오의 사랑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를 폭행한 적이 있었다. 또한 그는 여러 차례 응이어의 집을 찾아가 협박하며 전 티에우 마오에게서 완전히 떨어지라고 경고했다. 수사팀은 즉시 증자 다이를 찾아가 신문했으나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증자 다 이는 떡라이 응이어를 알고 있으며 과거에 그를 미워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유는 달랐다. 그는 탄네 마이를 좋아했지만
당시 그녀가 응이어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다. 또한 전 티에우 마오라는 인물은 들어본 적도 없으며 응이어와 그녀를 두고 다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증자 다이의 진술이 탄네 마이의 진술과 완전히 상반되자 경찰은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경찰은 거짓말쟁이를 밝혀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탄네 마이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이웃들은 마이가 경찰의 첫 방문 이후 급히 짐을 싸서 떠났다고 증언했다. 이 수상한 행동으로 인해 경찰은 그녀를 강력한 용의자로 간주하게 되었다. 수사팀은 즉시 탄네 마이를 추적했고 2일 이상의 수색 끝에 결국 선전해서 그녀를 체포했다. 체포 후 그녀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그녀의 휴대전화에 있던 심카드가 6월 23일 응이어에게 전화를 걸었던 일회용 심카드와 동일한 것임을 밝혀냈다. 처음에 탄네 마이는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사형이 두려워지자 그녀는 곧 입장을 번복하고 자신은 단순히 킴반 응우엔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와 킴반 응우엔은 함께 응이어를 살해했으며 이후 응우엔이 그녀에게 20만 위안을 건네 도피를 도왔다. 그들은 홍콩에서 제외한 후 미국으로 도망칠 계획이었다. 경찰은 즉시 킴반 응우엔을 체포했으나 그는 범행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더 나아가 사건 당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사우나 및 마사지 센터에 머물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한 결과 그가 살인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킴반 응우에는 범행 후 탄네 마이가 자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도피를 도와주기로 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자 더 이상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경찰에게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이 탄네 마이의 집을 수색한 결과 쓰레기통에서 여러 개의 빈 쥐약 포장지를 발견했으며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구금된 지 며칠 후 수사망을 피하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탄네 마이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흑룡강성 하얼빈시 푸엉 진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밝혔다. 부모는 먼 곳에서 노동일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친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했지만 조부모의 지나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점점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성격이 되었다. 조부모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녀를 제대로 훈육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만 챙겨줄 뿐 이상한 행동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교사들에게 자주 꾸중을 들었고 탄네 마이는 학교를 지루하게 느껴 친구들을 부추겨 수업을 빼먹곤 했다. 16세가 되던 해 그녀는 결국 정식으로 학교를 중퇴했다. 이후 부모를 만나기 위해 도시를 방문한 그녀는 화려한 도시 생활에 매료되었고 특히 값비싼 보석을 두른 세련된 여성들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탄네 마이는 자신의 삶을 바꿀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그녀는 가짜 보석만 착용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미모는 더욱 돋보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그녀는 매력적인 몸매, 하얀 피부, 긴 머리, 그리고 매혹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외모가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탄네 마이는 남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력을 과시했다. 그 시절 많은 젊은 남성들이 그녀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돕기 위해 심부름을 하고 비싼 음식을 가져다주며 호감을 얻으려 했다. 심지어 그녀를 두고 싸움을 벌이다 다치는 일도 있었다. 많은 남성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그녀를 짜릿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더욱 까다롭게 상대를 고르게 되었다. 1999년 말 그녀의 부모는 직장을 잃고 마을로 돌아왔다. 부모의 엄격한 통제 아래 놓이자 탄네 마이는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부모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연애 소설만 읽고 집안일을 도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딸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를 단속하기 위해 부모는 그녀를 하얼빈시의 한 미용학원에 보내 직업을 배우도록 했다. 도시에 가게 된 것은 그녀에게 꿈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곳에서 부유한 남성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롭게 사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탄네 마이는 점점 더 요염한 스타일로 변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외모를 가꾸고 삶을 즐기는 데 집중하느라 학업을 소홀히 했고 결국 학원에서 퇴학당하고 말았다. 퇴학 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부모는 그녀를 왕우량이라는 청년과 맞선 보게 했다. 왕우량은 25세로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에 탄네 마이는 왕우량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졌다. 그는 부유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귀면서 그의 월급이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점점 그에게 불만을 느끼며 멀어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의 직업을 비하하고 무시하기까지 했다. 왕우량이 탄네 마이를 기쁘게 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결국 탄네 마이가 물질적 부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왕우량은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때 마이는 그에게 3,000위안을 요구했다. 당시로서는 꽤 큰 금액이었으며 그녀는 이를 보상금이자 기회비용이라 주장했다. 자신이 부유한 남자 대신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으며 그 대신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정당화했다. 왕우량은 그녀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결국 돈을 주기로 했다. 첫 연애를 끝낸 후 탄네 마이는 전 남자친구에게서 뜯어낸 돈을 이용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2003년 4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미용실을 열었고 아름다운 외모와 요염한 패션 스타일 덕분에 많은 남성 고객을 끌어들였다. 그녀의 미모에 매료된 수많은 남성들이 단골이 되어 미용실을 찾았다. 그녀의 사업은 점점 번창하며 지역 내 다른 미용실의 고객들까지 빼앗아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탄네 마이는 타고난 미모를 이용해 많은 남성들에게서 돈을 끌어내며 사치스럽고 자유로운 삶을 즐겼다. 이후 그녀의 미용실은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녀로 인해 많은 결혼이 파탄났으며 다른 여성들의 연인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의 높은 가치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미용실을 연 지 1년 후 탄네 마이는 머리를 자르러 온 젊은 남성 떡라이 응이어를 만났다. 응이어는 학구적인 분위기와 온순하고 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전에 그녀가 만났던 욕망에 가득 찬 남자들과는 달랐다. 그의 이런 점에 흥미를 느낀 탄네 마이는 적극적으로 응이어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보다 3살 연상이었으며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응이어는 부모님의 외동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 떵푸쿠이는 아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극진히 보살폈다. 그의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떵푸쿠이는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이사할 정도였다. 효심이 깊었던 응이어는 부모님의 희생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열심히 공부해 돈을 많이 벌어 그들에게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흑룡강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졸업했으나 대도시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결국 잦은 병환을 앓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회사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며 월급 700위안을 받았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주 집에 방문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탄네 마이가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응이어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를 얻기 위해 그는 자신의 가난을 숨기고 마치 부유한 집안 출신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관계가 충분히 깊어졌을 때 진실을 털어놓을 계획이었으며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했다.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응이어는 자주 마이의 집에서 머물렀으며 두 사람은 공공연히 서로를 부부라고 부르며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아들이 아름답고 성공한 여성과 연애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떵푸쿠이는 크게 기뻐했다. 그는 아들에게 빨리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부모님께 소개하라고 재촉했고 아내와 함께 결혼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쇼핑을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소비를 즐겼던 탄네 마이는 곧 응이어의 생활 방식이 그가 주장했던 부유한 배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언가를 사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응이어는 핑계를 대며 회피했고 심지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탄네 마이는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남자친구에게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현실적인 성격의 그녀는 점점 응이어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대체 인물을 찾기 시작했다. 잠재적인 후보들을 신중히 살펴본 끝에 그녀는 킴반 응우엔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며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킴반 응우엔은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으며 끊임없이 여성들을 찾아다녔다. 요염한 탄네 마이는 그의 이상형에 딱 맞았고 그는 그녀와 관계를 맺기 위해 기꺼이 돈을 썼다. 두 사람은 곧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킴반 응우엔은 마이에게 돈과 선물을 아낌없이 퍼부었고 그녀는 그의 요구에 언제든 응해야 했다. 매번 거액이 오가는 관계였기 때문에 탄네 마이는 온전히 새로운 연인에게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곧바로 떡라이 응이어와 결별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충격을 받은 응이어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 그녀에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제공하겠다고 맹세했다. 심지어 일을 아예 그만두고 매일 그녀의 미용실에 찾아가거나 그녀를 따라다니며 매달렸다. 응이어는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단순히 가난 때문이라고 순진하게 믿었고 더 깊은 배신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녀의 집에 갔다가 우연히 탄네 마이가 킴반 응우엔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자신이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응이어는 평소 온순하던 모습을 버리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상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탄네 마이와 킴반 응우엔은 함께 응이어를 심하게 구타했고 그는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 이 배신은 응이어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탄네 마이의 미용실을 찾아가 마지막 기회를 엿보았다. 그를 완전히 떨쳐내기 위해 탄네 마이는 그의 가난을 가차없이 조롱하고 심하게 모욕했으며 심지어 넌 그저 내 계획에 노란한 바보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그를 철저히 깎아내렸다. 더욱이 그녀는 응이어의 가족까지 비하하며 가난하고 무가치한 존재들이라고 모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이어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녀의 모진 말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녀를 위해 했던 모든 희생을 이야기하며 그녀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랐다. 실제로 응이어는 그녀를 위해 많은 돈을 썼으며 심지어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살 돈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녀에게 모든 저축을 바쳤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킴반 응우엔이 마이에게 이 녀석이 너한테 쓴 돈이 얼마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마이는 주저없이 냉정하게 정확히 15,000위안이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킴반 응우엔은 비웃듯이 조소를 터뜨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2만 위안을 꺼내 응이어에게 던지며 이 돈 받고 꺼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응이어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마이의 사랑을 되찾는 것만을 원했다. 그의 끈질긴 태도에 마이도 잠시 당황했지만 연민을 보이기는커녕 더욱 잔인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응이어 앞에서 킴반 응우엔과 애정 행각을 벌이며 그를 더욱 모욕했다. 그 후에도 며칠 동안 응이어는 마이를 찾아와 그녀의 삶을 방해했다. 평소 교활했던 마이조차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탄네 마이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의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미용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 깊은 고민 끝에 그녀는 응이어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응이어에게 문자를 보내 새 연인이 나를 버렸고 너와 헤어진 걸 깊이 후회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본 응이어는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며 나는 언제나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답했다. 그의 반응이 예상대로 흘러가자 마이는 우리 다시 만나자며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도시 외곽의 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기쁨에 가득 찬 응이어는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약속 장소로 급히 달려갔다. 산을 오르는 동안 마이는 발이 아프다며 응이어에게 업어달라고 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갑자기 성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응이어는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기꺼이 응했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계획 중 일부였다. 숲속에서 관계를 맺은 후 응이어는 극도로 지쳤지만
여전히 마이를 업고 산 정상으로 향했다. 정상에 도착하자 마이는 다시 한번 그에게 관계를 요구했다. 그녀가 마음을 바꿀까 두려웠던 응이어는 완전히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했다. 일이 끝난 후 마이는 가방에서 독이 든 음료수를 꺼내 응이어에게 건넸다. 그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단숨에 마셨다. 그러고는 바닥에 누워 쉬면서 더 원한다면 내가 힘을 내볼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극심한 복통과 함께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응이어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마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숨을 거두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그의 돈과 귀중품을 모두 빼앗았다. 이후 그녀는 시신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곳을 떠났다. 그녀는 이제 응이어라는 짐을 벗어던졌고 힘반 응우엔과 행복한 미래를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단 2주 후 한 지역 주민이 우연히 산기슭에서 응이어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그녀의 범행이 밝혀졌다. 범행을 자백한 후 탄네 마이는 2004년 12월 28일 열린 중급 법원 재판에서 계획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게 1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후의 전개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2005년 4월 1일 오전 11시 탄네 마이는 공개 총사령을 통해 22세의 나이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녀는 늘씬한 몸매와 큰 키, 그리고 흑발이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한때 생기 넘치던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생명을 잃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처형은 도시 근처의 산기슭에서 이루어졌으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러 모였다. 경찰은 약 100여 명의 구경꾼들이 몰려들자 이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이 처형을 보러 왔다. 일부는 하얼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형수라는 별명을 가진 그녀를 직접 보기 위해, 또 일부는 피해자의 가족이자 친구들이었다. 이들은 탄네 마이가 그녀의 잔혹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다. 사형 집행 준비가 한창일 때 피해자 응이어의 아버지 덩푸 쿠이가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홀쭉해진 얼굴로 흐느끼며 직접 그녀를 죽여 아들의 원한을 갚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 아들이 죽은 후 자신과 아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털어놓았다. 그는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응이어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 이상을 겪었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그의 절규는 처형장에 모인 사람들의 감정을 뒤흔들었고 많은 이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며 동시에 탄네 마이에 대한 증오를 더욱 키웠다. 상황이 격해지자 경찰은 덩푸 쿠이를 제지한 후 신속히 사형을 집행했다. 총성이 울린 후 법의학자들이 그녀의 사망을 확인했다. 절차에 따라 그녀의 시신은 사진 촬영 후 화장터로 이송되었다.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 탑부 끄엉은 딸의 시신을 보자 주저앉아 통곡하며 화장 전에 화장을 해줄 사람을 고용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여러분은 이 사건과 탄네 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에 남겨주세요.